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자, 프롤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가볍게 몸풀이하는 기분으로 두 분과 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준당원 느낌인데 갈수록 다리를 끊고 계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이템도 네. 이 제작진에서 그냥 제가 당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아주 끊어주시려고 아이템을 야 어렵습니다.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도 아주 밥은 먹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 냉철한 이야기 기대하고요. 또 이제는 소속이 생기셨습니다. 변형 모임, 변형 모임에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어떻게든 좀 스케줄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2시경에 이제 두 분 좀 진보적인 느낌을 갖고 계시는 두 분을 먼저 했고 이제 같은 아이템으로 이번에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분과 또 정치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쪼갠 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라 편안하게. 오늘 앞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또 쿵짝쿵짝하면서 어제 또 찬양했겠네요.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냉정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었고 해봤자 뿅망치로 때리는 정도.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일단 요것도 재밌겠다. 두 분,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하는 거는 방송을 보셨겠지만 따로따로 한 건 못 보셨잖아요. 그걸 한번 업로드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는 이제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와 또 정의당의 신장식 변호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국민과의 대화 어제 있었죠. 또 이제 공교롭게 진행을 제가 했었고요.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김태현 변호사님. 저요? 네. 저는 솔직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일부러 안 본 건 아니고 본업 때문에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본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일단 시청률이 총합이 한 22점 얼마가 나왔는데 진행자가 훌륭해가지고. 근데 그 말은 받고 말하면 이제 또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면서 이제 속보로 올라오는 이제 우리 언론 용어로 미다시는 다 보고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다 파악했는데 평가를 하자면 그냥 국민과 대화를 했다. 그렇죠. 끝.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더 폄훼할 것도 없고 더 높게 평가할 것도 없고. 왜냐면 이제 보면은 오늘 뭐 어떤 방송에서 뭐 도떼기 시장이었다. 뭐 그런 걸 했냐.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고 야당에서도 뭐 쇼다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국민과의 대화를 라이브로 하면 도떼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기자들 신년 간담회 할 때도 이렇게 딱딱 질문을 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막 하니까 막 뭐 별의별 질문 나오잖아. 솔직히 말하면 야 청와대 출입 기자 맞아라는 정도의 수준 이하 질문들도 있었어요. 전문가라는 기자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 언론사별로 분배 안 하고 이렇게 주제를 분배 안 하니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 패널 300명인데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당신은 정치, 당신은 경제. 자한당 지지자 한 명 갖다 놓고 민주당 지지자 한 명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짜고준 것처럼. 저희는 정말로 하나도 짜질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 라이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도떼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질문이 어떻게 전문가들처럼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겠으며 대통령 대답도 원론적인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어쨌든 그냥 어제 대통령이 국민들과 그냥 국민 패널이란 분들과 그냥 대화를 했다.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뭐 더 폄훼할 것도 없고 더 그냥 높게 평가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정도 선에 저는 좋습니다. 제가 생각 이준석 의원은 저도 방송물을 좀 먹다 보니까 이제 방송의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저는 살펴봤거든요. 방송 보면서 보셨군요. 네, 저는 다 봤어요. 근데 초반에 예측했던 것이 초반에 한 3-4개 질문하는 거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문화 가정이나 그 외국인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걸 앞에 한 30분 동안 세팅을 이렇게 깔았단 말이야. 그럼 뒤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분명히 나중에 편성을 늘린다고 하면서 감동을 주려고 하겠네. 이런데 실제로 편성 늘린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앞에서 이제 그 감성을 건드리는 이슈들을 좀 하려고 했고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저는 첨예한 어떤 경제 안보 외교의 이슈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가질 궁금함을 풀기보다는 굉장히 소수가 가진 궁금증들, 소수의 집단들 걸 많이 풀었다. 저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행 방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긍정 부정이 반반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뭐 대충 싫어하는 뉘앙스의 사람 반, 좋아하는 뉘앙스의 사람 반, 요 정도 나오면은 아 대한민국 국민 일반 국민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이거는 좋아하는 50%랑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던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MBC 직원이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정말로 안 짜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걸로 어쨌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했잖아요. 탄원 미팅. 오바마 대통령이 해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해도 세계 어떤 지도자가 해도 국민과에 대한 라이브하면 어저께 같은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민은. 아직 그렇죠. 본인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 이슈가 제일 중요한 어떤 분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소미아가 뭐가 중요해?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그 형식에 대해서 뭐 도떼기 시장이었다, 뭐 쇼다,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질문도 날카롭지 않고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보면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브리핑룸 오잖아요. 와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현안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자들 이름 다 불러. 어이 이루 너는 무슨 모르고 준석이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친밀하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대변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언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트럼프마저도 그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게 없어요. 모든 대통령이 비단 문재인 대통령 문제는 아니에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은 다 약속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근데 들어가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면 지소미아 궁금하잖아요. 듣고 싶고 대통령 생각을.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 뭐 입시 문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기자들과 그런 브리핑을 하면서 현안들을 대해서 막 풀어주는 게 있으면. 어제 이제 국민들과의 그런 대화에서 뭐 질문이 전문적이지 않네, 뭐 도떼기장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브리핑룸에서 하는 거 다 들으니까 그냥 어제는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과 만났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그런 현안 브리핑이 전혀 없으니 갈증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신년 기자회견이든지 국민과 대화한다 그러면 너무 기다리는 거야. 야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하고 나면 기자들 질문도 별로고 국민들 질문도 별로고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는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대선 때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오바마 대통령 저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어제 어쨌든 뭐 이제 지소미아 얘기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모병제 뭐 부동산 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반 이후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또 이제 국민들이 거기 계신 패널 분들이 안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또 온라인으로 계속 왜 이건 얘기 안 하냐고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온라인 이제 실시간 질문을 제가 맡게 됐는데 결국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경제 안보 얘기가 좀 너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다수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면은 국민 다수가 이해할 만한 문제들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어떤? 아니 아까 말한 경제 안보 이런 거에서 부동산 문제만 해도 어제 답이 나오긴 나왔는데 대통령 그냥 긍정 평가로 그냥 끝내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물론 뭐 아주 전문적인 내용까지 말씀하시긴 어렵지만은 현실 인식에서부터 국민과의 괴리가 이제 좀 느껴지는 안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도 각 언론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 기사들이 나왔지만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시원하다 이런 느낌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에 기획하면서 물론 국정 현안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사실 100분이라 하지만 순수 질답 시간은 한 7, 80분 되는 상황 속에서 아예 경제 문제로 국한해보겠다. 20분이 늘어나면서 딱 100분이 거의 찼어요. 그러니까 편성을 그렇게 늘렸죠. 근데 급히 국정 현안이 많다 하더라도 그 경제 문제를 국한해서 해버렸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예 저는 이런 생각해요. 외교 안보는 사실 오히려 전 대통령을 믿고 싶은 게 뭐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걸 내밀하게 다 국민들한테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는 부적절하고. 근데 경제 문제 이런 거는 대통령이 오히려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 직접 소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회로 오히려 좀 날린 게 아니냐. 솔직히 좋아요. 소수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야말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알아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과 굳이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아젠다가 발굴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조금 이제 이슈 하나 하나마다 조금씩 좀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이제 방송을 보신 윤석 위원이 네. 그래도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귀에 좀 들어온 질문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았다 평가하실 만한. 좀 질의응답이 있었나요? 아예 하나도 없었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고 왜냐면은 좀 안타까웠던 게 예를 들어 모병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민주당에서 던지면서 굉장히 현안이었는데 그 질문을 물론 이제 어린 고등학생이었지만은 이제 답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모병제 언제 돼요? 저 군대 가기 싫어요. 요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학생이 의도하거나 뭐 청와대 측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모병제 이슈에 대해 가지고 찬반 토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백분 토론 나가서 얘기했는데 근데 오히려 찬성 쪽의 입장에 있는 국민의 의도를 그냥 군대 가기 싫어요 정도로 치환해 버리는 건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시청률 높은 방송에서 그런 프레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희화화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모병제 토론이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제 제가 좀 뭐 긍정적 평가를 받는 건 역시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을 느낀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사과한다는 용어를 썼죠. 저는 그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제 가장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몇 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빙고 할 때 보면은 딱딱딱해서 한 줄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 몇 개 하는 지점을. 근데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과함으로써 그 빙고 이런데 하나 정도는 뚫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다. 김태우 변호사님은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요 내용을 다 파악하신 결과 어떤 쪽은 조금 그래도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다 느껴지신 게 있었어요?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구조적으로. 뭐 질문자가 뭐 질문을 잘했네 못했네 대통령 대답을 잘했네 이걸 떠나서 구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고 어저께 같은 구조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좀 그렇고 어제도 제가 이제 언론에 미다시를 속보 떴을 때 자, 미다시가 이제 물론 유튜브니까 이제 쓰시는 거는 괜찮은데 뭔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방송 용어 제목을 이제 그러니까 기사 이렇게 딱 찍으실 때 그 제목을 이제 미다시라는 사실 표현을 좀 씁니다.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방송에 그런 일본 말들이 많아요. 많아요. 야마를 뭐로 뽑을래? 미다시 잘 뽑아야 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신문 쪽도 상당히 많죠. 신문에 신문 방송 참 언론계 많아요. 그냥 관용어구처럼 써 그냥.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거. 어쨌든 계속 이제 저희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 건 맞고요. 어쨌든 딱 보면서 제 귀를 잡았던 건 저 이준석 위원하고 비슷해요. 조국 사태. 그럼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일부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는 뭐 사과 한마디 해놓고 자기가 지명 처리 안 하고 지명 잘못하면 왜 얘기 안 해? 그거 잠깐 얘기해. 그다음 다 검찰경 얘기해야 돼? 결국 검찰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석고대죄합니다. 이러고 무슨 뭐 무릎 꿇고 사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거의 명시로 거의 처음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을 주식에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손절하는구나. 우리가 주식이 막 하한가 치면은 사람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손해 볼 거 예상하고 거기서 딱 끊고 나는 게 손절이잖아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과는 선을 확실히 그었다고 보셨군요. 어제 그걸 보면서 손절이구나. 이제 완전 연을 좀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은 가슴 아플 수도 있겠으나 연을 끊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인권 변호사 문재인, 개인 문재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삶의 궤적들을 보면 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어쨌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뜨악했을 거라 저는 봐요. 물론 공소장이라는 게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찰이 수사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상술적으로 80%는 진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나머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20%를 채워넣으면 전부 유죄. 거기서 그 20%를 막으면 무죄가 나오는 거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근데 보면 뭐 대학 보내려고 표창장 위조했대. 그다음에 민정수석 부인이 차명했죠. 6개 돌려가지고 800번 사고 팔았대. 그걸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저는 예전에도 제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처음 터졌을 때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최대 피해자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었죠. 여러 번 했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끊고 나가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뭐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검찰 압박하는 말들이 나왔잖아요. 내일부터 전혀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구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절의 미학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이라도 했으니 다행이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저는 처음에 최순실 이게 막 보도가 쫙 나왔을 때 이게 대수인가? 무슨 뭐 하다 보면 정권 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 꼬일 수 있는 거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뭐 진짜 대통령의 묵인하에 승인하에서 이런 짓을 한 건지 아니면은 호가호위한 건지 뭐 이런 것에 따라 국민적 판단이 달릴 수 있다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최순실은 제가 어려울 때 정책 같은 거 뭐 물어봤던 사람이고 해가지고 진짜 스스로를 유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대통령은 이번에 사실 그 유착을 어느 정도 좀 했었죠. 왜냐하면은 뭐 의혹만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가족의 문제 갖고는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 뒤로는 그래도 발언 자제를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지지층이 움직였지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어제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과 같은 유착이라고 표현한 거는 조금 이제 이견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야 지지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최순실 건도 굳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순실 사태가 딱 처음 됐었어요. 근데 최순실은 저도 저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라고 그 터진 직후에 얘기했으면요 생각보다 물고 늘어지기 힘들어요 그때.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일 좀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좀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국민들이 진짜 잘 아는 사이였고 진짜 일을 맡겼던 사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한테 매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적절한 타이밍에 그 유착이라고 불리는 지점까지는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지금 거기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결국 검찰 개혁 얘기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송구하다 이 얘기 이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약간 의외의 대답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손절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 임기 못 채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정리할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리 못 할 거라고. 왜냐면 거기서 윤석열 총장 내보내면요, 이건 겁난이 일어나고. 왜냐면 측근 수사했다고 총장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의 손절과 맥이 닿아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검찰 수사 터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제자로 이제 임기 2년 보장 받는 겁니다. 큰 문제,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완전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포석인 거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서 신뢰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잘해. 채찍과 당근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가 이제 아까 우리 오후에 만났을 때는 말 그대로 신뢰라기보다는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선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 있는 게 가이드라인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또 하시더라고요. 수사에 대해서 너 신뢰한다. 그래 계속해. 타치 안 할게. 그건 당근이죠. 그리고 개혁도 내부 개혁도 신뢰해.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현장 안에서 보고 유루야 잘해 신뢰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똑바로 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실칙의 의미도 있는 거다. 검찰 개혁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양쪽에 그 얘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사실 법무부 장관 임명 꽤 늦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대통령이 쉽게 놓아버리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과 조국과 윤석열이 손잡고 하는 걸 이제 원래 기대했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 쪽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공석이 길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마저 거두면은 이게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근데 지금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쩌다 보니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도 빨라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이게 좀 뭐 인사청문회 이런 것까지 하면 최소 2-3달은 갈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이준석 위원께서 특히 이제 모병제와 관련해서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이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답변을 하셨고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을 또 조금 워낙 이제 여러 토론에서 이제 그쪽 논객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실제로 이제 모병제 토론은 제가 몇 번 나가가지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본 기억나네요.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여러 명이랑 하셨던 것도 본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숫자가 안 맞는다.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병 요구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게 미군 육군이랑 우리나라 육군이랑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4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 육군이 한 7만 명 정도 매년 모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뭐냐면요.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한 8배 가까이 되거든요. 7, 8배 되거든요. 그런데 7만 명 모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언제냐면요. 경제가 좋으면 모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99년도에 IT 호황이었을 때 그때 10,000명씩 미달했습니다. 모병 목표치에.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모병만으로 그 규모를 채우려면은 미군의 대우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모이는 거는 수치상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정부의 큰 방향성이 뭐냐면은 자주국방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자주국방을 항상 하나의 카드로 놓고 미군 없이도 전작권 행사하고 우리가 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노력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자주국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력 소요, 예산 소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모병제도 똑같습니다. 그 예산 소요가 늘어나는 정책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모병제를 보통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분 토론에서 만났던 이제 김종대 의원님도 그렇고. 군을 감축하면서 절감한 비용으로 그걸로 모병제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 규모를 줄이면서 모병제를 하자는 얘기인데 자주국방은 거꾸로 뭐냐면은 전투기도 많이 사고 함정도 많이 사고 뭐 군 육상 장비도 많이 사가지고 군을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비를 늘리자는 거죠. 군비 늘리자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기 또 하면 첨단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자주국방에 숫자가 안 맞는다. 결국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장비가 첨단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죠. 보병 9명이 걸어 다니냐 보병 9명이 장갑차 타고 다니냐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은 보병 9명은 줄여봤자 어차피 7, 8명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모병제가 대통령께서도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 게 최근에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자주국방이라는 건 군 소요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모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솔직히 말해 잘 몰라요. 아니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른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께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아까 이제 윤석 위원도 이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셨는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이게 이제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 강남이죠.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 정책의 수단이니까 뭐 그건 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부동산은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건 일단 토건 사업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그렇죠. 뭐 땅 파고 삽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경기.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이 경기 부양 수단 쓰는 게 뭐냐면 아파트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럼 건설 경기가 사실은 뜨면은 이제 일반 노동자들 임금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게 제일 쉽죠. 제일 쉽죠. 봉합시키는데. 그러니까 삽질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요. 예타 면제하고 지방에 돈 다 깔았잖아요. SOC 다 깔아. 거기다 이제 지방에 SOC가 하는 거 굉장히 그냥 다 삽질 SOC가 아니라 사회적 SOC라나 뭐 마을 도서관 짓고 생활형 SOC. 똑같으면 또 삽질이에요. 예타 면제시키고 그냥 뭐 도로 나 공항 나 이거. 그거는 하면서 부동산은 경기 부양 수단 쓰지 않다는 건 뭐죠?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거는 그래도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나 이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안 될걸요? 쉽지 않다. 시장 이기는 정책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근데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이제 또 아까 안 계셨으니까 그 진보 쪽 이제 우리 패널들께서는 투기 세력에게 이거는 시장에 대한 경고성의 느낌도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그렇게 경고를 그러니까 성공했냐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가격이 뭐든 간에 경제의 기본 원리는 시장 원리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주식이든 석유든 뭐 아파트든 필수재든 뭐 사치재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아요. 어쨌든 그 투기 세력이든 실소유자든 무슨 세력이든 간에 수요는 많아요.
근데 지금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매년 경제적 맨날 하는 얘기인데 수요만 치고 누르거든요. 네. 가격이 잡힙니까? 실제로 안 잡혔잖아요 이제까지. 김현미 장관이 뭐 대책 몇 개 내놔도 안 잡혔잖아요. 시장은 딴 데로 가잖아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걸 정책 방향을 바꿔야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잡힐까요? 그러니까 안 잡힐 것 이게 같은데. 경제 기본 원리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코끼리를 냉장고나 계집에 집어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코끼리를 아무리 두들겨 팬다 해도 코끼리가 줄어들 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코끼리 앞에서 아무리 뭐 진짜 시카를 들고 위협한다 해도 코끼리가 쫄아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이즈가. 그런 것처럼 그럴 땐 큰 집을 지어줘야죠. 그냥 계집이 아니라 코끼리 들어가면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고 왔던 게 경제면에서 난 건데 무슨 홍은동이던가 거기에 새로 분양을 했는데 그 옛날식으로 28평 84제곱미터 그거 189대 1인가 그렇던데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살려는 수요가 189대 1이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 사고 싶은 수요가. 근데 서울이란 도시의 특성상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재건축이죠 이제. 재건축 외에는 없죠. 이제 보면은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재건축 규제인데 저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잡힐 수 있겠느냐. 아니 새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것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좀 투기 쪽을 막아보겠다. 뭐 이제 이런 근데 저는 정책 이렇게 방향이 아닐까 싶긴 해요. 홍은동에 189대 1이 나왔으면요. 예. 서대문구 서대문구 이거? 서대문구 홍은동이지. 그런 쪽이 사실 주거지로서 아주 매력적인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강남도 아니고 거기에 189대 1 뜨는 거면요. 그중에 절반이 가수요라 하더라도 아니면 투기 수요라 하더라도 90분의 1, 90대 1은 진짜 수요예요. 실제 수요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저는 대통령께서 아파트는 무조건 투기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도 이제 좀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좋아요. 또 말씀드릴까요? 나온 김에 부동산 재밌다.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보유세를 올렸어요. 종부세 재산세 올렸어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 봐. 보유세 엄청나. 니들 좋아하는 보수 세력 좋아하는 미국 그렇게 하려는 거야. 그런데 엄청난 게 하나 빼먹었죠. 미국은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어요. 그거 왜 중요하냐. 보세요. 근데 현 정부는 양도세도 많아요. 보유세 높인 게 뭐예요? 제가 아파트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금이 너무 높아 보유세가.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못 가주겠다. 팔아야 돼. 그럼 매물이 나오잖아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팔고 싶어. 양도세가 비싸네. 팔겠어요? 안 팔아요. 내가 10억에 팔으면은 한 5억 차익이 남는데 야 그중에서 3, 4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팝니까? 안 팔아요. 세금 야 보유세 좀 내자 하고 버팁니다. 양도세가 아까워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보유세가 높아도 거래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 정부 그걸 안 합니다. 사실 왜 안 할까요? 어제 보유세 질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약간 젊은 여성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앞으로 뭐 고려하겠다 이 정도였는데 못해요. 현실적 제약을 얘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보유세가 높아와 양도세를 거래세를 내려줘서 보유세를 못 견딘 사람들이 이걸 팔게 유도를 해야 공급이 늘어나요. 근데 그걸 알 거예요. 제가 아는 걸 모르겠습니까? 세제 전문 왜 안 할까요? 양도세를 내려서 팔아서 부동산으로 양도 차익이 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게 싫은 거죠. 왜? 지지층 이반하니까. 야 문재인 정부 지지했더니 양도세 내려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몇십억씩 돈 벌었네? 이게 싫은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념형 정치 정책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보유세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만 이야기하지만은 예를 들어 다주택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에 관해서 높아요. 근데 실제로 임대를 주고 있겠죠. 혼자 여러 집에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보유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년에 계속 얼마 몇 퍼센트 내야 되는 거예요. 몇 달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비용이니까. 세율을 올려버린다. 그러니까 뭐 수선 비용 비슷하게 그냥 그건 비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보유세를 올렸을 때 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이게 월세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요. 전세로 사는 분보다 더 취약한 분들일 수 있어요. 월세로 사는 분들이. 그랬을 때 이제 아주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전세도 목돈이니까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조세의 귀착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고심하실 것이다. 위험용 카드로 쓰시겠지만은 그걸 뭐 고심 끝에 보유세 확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이제
국민과의 대화 이야기를 이렇게 두 분과 좀 나눠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누가 보더라도 안 봤다고라고는 믿겨지지 않네요. 안 봐도 본척. 죽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괜히 말했어 안 봤다고. 거짓말 못했어. 아니 사실 이제 원래 오늘은 이 주제만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뉴스가 많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사실 됐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삭발 단식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동안 견지를 보여주셨었잖아요. 예전에 단식을 했던 우리 그렇네요. 이준석 의원이 미안하지만 그때 이제 13일 어떤 이슈였죠? 그제 이제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분당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도로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정현 대표 퇴진하라고 단식을 이제 5명이서 같이 했는데 국회 안에서 해가지고 기자들 많은 국회 안에서 해서 그냥 속된 말로 얄짤없이 13일 그냥 쫄딱 물하고 소금만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실제로 저도 안 해봤고 김태현 변호사도 안 해보셨으니까 어떤가요? 단식을 하면 한 3일째까지는 배고픔이 좀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이제 생존 모드로 갑니다. 이 약간 그 최대 절전 모드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하루에 그냥 800g씩 빠지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루에 800g이나 빠지나요? 네, 하루에 800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장돼 있던 지방들을 태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뭐 그냥 근육도 좀 태우는 것 같은데 약간 사람이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이 나고 한데 생각보다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전자기기나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드라마 정주행 하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SBS에 있는 낭만 닥터 김사분가 그 드라마를 제가 서현진 씨를 좋아해가지고 쭉 다 봤는데 정주행하고 나니까 12일이 지나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때요? 좀 몸이 많이 좀 힘들다는 게 느껴집니까? 아니 생각보다는 배고픔은 없어져요. 3일쯤 4일쯤 지나가면은. 근데 이제 아침에 샤워하러 갈 때 약간 어지럽고 그런 정도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단식 뭐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젊으시고 이제 당연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힘들긴 하겠죠. 근데 일단은 직접 해보신 입장이기도 하고 두 분 다 상당히 좀 그동안 이제 이런 종류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셨어요. 저는 손 대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 구성원들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또는 어떤 목적성이 없이 그냥 갑자기 단식을 들어가 버리면은 나머지 구성원들은 굉장히 당황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파당 때문에 한 1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단식 들어갈 때 아무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최고위원인 저랑 상의 안 했고요. 주변 측근들하고도 상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 나이 74세 어르신이 들어놓고 나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거기다 대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은 나쁜 놈이 돼버려요. 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이게 당론이다 이래버리는 거는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독단적으로 결정한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뭐 상의를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이고 진보 정치인이고 간에 단식, 장외투쟁, 삭발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의 대한민국에 살 게 아니에요. 그건. YS가 80년대 목숨 걸고 단식을 했습니다. 왜? 전두환 군사정부의 대항이니까. 그 정도 그 엄혹한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정치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가택연금 시키고 막 김대중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무슨 뭐 사형 선고 받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전두환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밖에 정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21세기에 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단식, 장외투쟁, 삭발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대화로 이제 정치로 풀어야 된다. 무정치로 가는 거예요. 야만스러운 정치로 가는 거라고 봐요. 나 밥 안 먹을 거니까 나 머리 깎았으니까 니들 내 요구 들어줘. 이거 얼마나 야만적인 거예요. 그건 현 보수 정당 야당일 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민주당도 야당일 때 뭐 단식 많이 했거든요. 장외투쟁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겁박이나 마찬가지. 저는 반대하고 일단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지금 단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좀 뭐 밥 식사 안 한다는데 참 폄훼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한데 당내 문제를 풀 자신이 없구나. 새로운 예전에 시각이네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으로 가는 격도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 아니죠? 임진왜란도 그렇죠. 예, 임진왜란도 보니까 그 다이묘들 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명나라를 치러 간다. 말도 안 돼. 명나라를 치러 간다고 정명가도다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김세현 의원이 나 안 해. 니들도 같이 몰라 이거예요. 김무성 대표도 중진들 모아놓고 나가지 말자. 나 안 나가. 이걸 했어요. 그 문제, 물갈이 문제, 내부적으로 물갈이, 밖에는 보수통합 문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난 고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정치 경험이 1도 없죠 사실. 또 의원도 아니고 대표였든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정치 경험이 없이 관료만 했던 황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방정식일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야 자유한국당의 총선 이기고 본인도 대선길이 열려요. 그래야 이제 정치력을 검증받는 거니까. 한 달 남았어요. 연말까지 못 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밖으로 나간다? 적을 외부에 두는 거죠. 당내에서 좀 부글부글 하잖아요. 친박벽도 갈라져서 어떡할 거야? 어떡하지? 잠깐만. 적은 청와대에 있다. 가는 겁니다. 쥐소음이야, 뭐 선거법, 뭐 이슈는 많죠. 야당이 여당한테 강하게 항의할 이슈가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항상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황교안 대표가 연말까지 보수 통합과 당내 인적 혁신을 풀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아마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게 그리고 큰일 났다. 그 애초에 진을 이제 청와대에다 치려고 그랬잖아요. 실패해서 국회로 왔지만은 청와대 진치겠다는 건 뭐냐면요. 그 내가 여기 누워서 진칠 테니까 한 명씩 누가 문안 인사 오는지 보겠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거죠. 저는 이제 국회 안에서 했으면 그래도 오며 가며 거의 다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는 날 잡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시즌 앞두고 누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꾸준히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지 보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거는 지금 뭐 개개 의원한테도 부담스럽다. 이 상황에 짜증나는 숙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상황일 것이다.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당대표가 들어놓으면요. 예전에 손학규 대표도 국회 안에서 단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 손학규 대표 지지자들이랑 막 당 조직들 막 출입증 발급하느라 막 당 사무처에서 막 고민하고 막 이것 때문에 때 아닌 뭐 큰일을 치렀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쉽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한 취임하고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박찬주 대장이나 이런 해프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전쯤부터 한 2-3달 전쯤부터는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때 보면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이제 가능해야지 이제 보통 그 지지층도 형성되는 건데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하면 저는 제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 칭찬해 보라 그러면은 뭘 해도 그냥 좀 선한 의도는 있을 것 같다. 잘하네 못하는 제가 비판의 영역이지만은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진지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경험이 풍부한 것 같다. 뭐 그냥 갖다 붙이면 계속 돼요. 그냥 보면은. 그렇죠. 뭐 안 해본 게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왠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는 뭐로 귀결될까 했을 때 자 약간 무색무취의 느낌이신 건가요? 아니 무색무취보다도 거의 뭐 약간 여러 가지가 너무 결합돼 가지고 예전에 색소폰 부실 때는 그것도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때는 좀 그렇네요. 다정다감한 모습을 아니면 또 멋진 남자 이미지를 약간 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이후 삭발하실 때 보면 또 비장한 이미지인가 뭐 이런 거고 지금 이제 단식하겠다니까 처절한 이미지인가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호환이 안 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래요. 어떤 멋진 모습 이런 거라면은 머리를 깎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댄디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지금 뭐 비장한 모습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런 누워서 좀 있으면 이제 이불 깔고 이렇게 그 이불 덮고 전기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비장하진 않거든요. 처절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괴가 다른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것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의원에게 황교안 대표가 사실 그 당의 혁신 아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하겠다 일단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보수 대통합 이루겠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또 이제 보수 통합을 놓고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절했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 제안했다가 또
속된 말로 까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영수회담은 좀 물밑에서 다 해놓고 발표하는 형식이지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형식도 그 제안 형식도 좀 뭐 여러 말이 있었지만은 아니 아까 언급되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당면한 본인의 과제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놓고는 본인이 나가가지고 일요일날 기자회견까지 해놓고는 왜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그러니까 뭐 우리의 진로는 이쪽입니다 한다면 저쪽을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 이쪽이 진로라는 것 자체도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까지 있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머리가 복잡하다를 뛰어넘는 수준의 지금 혼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 결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두세 그룹의 조언을 동시에 받고 있다. 네. 이게 원래 저희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첫 방송 들어가면은 모든 선배들이 다 이제 격려와 조언을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섞이면 다음 방송 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거하러 가면요 꼭 그래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지자들인데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해요. 방송 나가실 때 머리 올리세요. 한쪽은 가장 한쪽은 작은 거부터. 한쪽은 또 방송할 때 머리 내리세요. 이래요. 한쪽 나갈 때는 안경을 끼세요. 안경을 빼세요. 다른 게 여러 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그룹이 많을 수는 있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좋은 그룹이 누구를 위한 조언을 하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의 대선 성공을 위해 황교안 대표가 대선 성공하면 정권 찾아오는 겁니다. 공적인 거예요. 아니면 당의 총선 승리인지 그건 다 공적인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건지 좋은 그룹 개인 조금 더 나가면 좋은 그룹에 속한 계파 계파의 이익을 위한 조언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 좋은 그룹이라는 불리는 분들 조언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돼요? 여기까지 듣고 민주당 얘기 잘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까지 갔어요. 정치 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 들어온 지 1년 만에 총선하고 국회의원하고 대선 나간 거예요. 결국 실패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대선 성공한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황교안 대표랑 정치 경험 없는데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문재인 당시의 대표 옆에는 충성스러운 보좌 그룹들이 있었다. 내가 출마 안 해도 돼. 나 배지 안 달아도 돼. 나 우리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똘똘 뭉친 참모들이 있었다. 그들이 문재인이라는 변호사를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결국 4년 대통령까지 밀어올린 거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왜냐면 근데 그분들 속마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실제로 배지 안 달았잖아요. 그렇죠. 총선 안 나갔잖아요. 뭐 이제 양정철 비서관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어쨌든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있는 조언 그룹들은 무엇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인가라는 게 궁금하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인사 시즌 2를 앞두고 프롤로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런 아주 때로는 서로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또 때로는 또 웃음이 있는 그런 네 분의 토론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분이 함께 만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